문제 때문에 또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월요일입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피해 가족은 사건 당일 위층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며 소란을 피운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신고로 현장에 경찰 2명이 출동을 했지만 출동한 경찰도 이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경찰이 출동했는데 비극을 막지 못했다. 혹시 현장 도착 전에 불상사가 빚어진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미 현장에 출동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하. 우선 출동한 경찰이 위층 남성을 다른 층에 분리 조치를 해놓고 아래층 남성을 1층으로 데려가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는 동안 다른 경찰 한 명이 이 부인과 자녀를 집안에서 보호를 하고 있으면서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하. 이때 위층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서 위협을 한 겁니다. 세상에 흉기를 들고 지금 경찰이 아랫집에 남편분하고 1층에서 얘기하는 동안 그 층간소음을 일으켰던 위층 남성이 다시 흉기 들고 찾아왔대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그래도 일단은 그 현장에 경찰이 한 명 더 있었죠. 여경이었습니다. 경찰이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래도 더 큰 비극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요? 이 경찰이 본인의 주장으로는 본인은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 아래 지원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작 본인이 내려갔을 때 이 현장에는 가해자하고 피해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이 없는 상태로. 어머. 그래서 밑에 이 무전기를 들고 내려가면서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무전기는 그 자리에서 요청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지원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정작 다른 경찰이 함께 올라온 상황이 아니고 남편이 올라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고 있었고 경찰은 2명은 오히려 공동현관에 이 공동현관 카드키 같은 거 없으면 안 열리잖아요. 어허. 그것 때문에 바로 도착하지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저 상황 보세요. 저희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상황 보세요. 다시 위층 남성이 흉기로 공격을 합니다. 아래층 내려가서요. 그때 당시에 1층에는요. 보신 것처럼 남편하고 다른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3층을 보세요. 당시에 여경이 피해자 아내 그리고 딸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위층 남성이 오니까 제압을 하기는커녕 현장을 이탈해 1층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3층엔 누가 남습니까? 흉기에 휘두른 위층 남성과 그 흉기를 보고 겁에 질린 그 아내분, 피해자의 아내분과 그 딸이 남는 거잖아요. 세상에 무방비 상태잖아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죠. 전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만 해도 참 몸이 떨리는데요. 이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1층에 있다가 올라왔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도 부상을 입었고요. 세상에. 20대 자녀도 지금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50대 여성은 흉기에 목이 찔려서 굉장히 큰 상해를 입어서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체적인 회복도 중요한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 싶거든요. 네. 이분들이 정신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빨리 케어하시길 빕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들으신 것처럼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4층 집에서 계속 큰 소리가 났다는 이웃 주민 증언이 있었거든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피의자는 저 범인은요 평소에 아래층 주민과 갈등이 있었고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웃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한 번 다퉜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그 다파하고 경찰이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은 뭔 일 알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평소에도 주민들은 두 집 사이에 뭔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툼이 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정도라면 경찰도 평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이번 사건 때 하재근 평론가님, 경찰이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요? 지원 요청한다고? 그것은 너무 황당한데 그러니까 시민이 무슨 일을 당하면 경찰한테 보호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경찰을 믿는 건데 갑자기 급박한 일이 터지니까 경찰이 자리를 떠나고 경찰이 다른 경찰을 부르러 간다고 하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그럼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건지 너무 황당한데 이 자리를 떠난 그 경찰의 말도 이상하고 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아니 급박하면 급박하게 대처를 해야지 왜 이탈을 해서 다른 데로 요청을 합니까? 네. 그리고 너무 이 남편 아버지 같은 경우에 급하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흉기를 든 그 범인의 손을 딸이 가로막고 있더라. 어머, 세상에.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네. 아니 딸이 그 팔을 가로막을 정도면 경찰은 도대체 뭐를 하고 너무나 황당한 사건인데 문제가 이게 황당한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피해를 당한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남성의 부인이 네.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어머.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로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제발 좀 이 부인 그 여성 그 제발 10%의 가능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세상에. 잘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건 부실 대응 논란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엄청납니다. 이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경찰, 늘 경찰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거리에 3분 거리에 있다고, 여러분과의 3분 거리에 있다고 늘 경찰은 강조인데 오히려 범죄 현장에서 이탈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도 책임 있는 답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인천경찰청장이 인천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경찰청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일단 올린 상태입니다. 그 사과문 내용을 보면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이번 사건의 대응에 대해서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있고요.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또 별개로 철저한 합동 감찰 조사를 통해서 해당 경찰관 2명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 이 대응했던 경찰관 2명이 대기 발령 조치가 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뭐 사정이 어땠든 간에 이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경찰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를 버리고 현장에서 도망간 것 같은 형국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분노나 실망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도망간 경찰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 그 피해자 그분하고 이제 가해자 되시는 분하고 이제 언쟁이 있었나 봐요,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분리를 해야 되겠다. 계속 놔두면 싸울 것 같으니까.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 당시 판단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대응 절차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잘 됐냐.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 확인하고 있다니까.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에서 흉기를 든 윗집 남성이 들어왔을 때 지원을 요청한다고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지만 그 전에 초동 대응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위층 남성이 다시 흉기를 들고 3층 아랫집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혜연 평론가님, 분리 조치를 하고 있을 때 문이 혹시 열려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점도 추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흉기를 더 이상 소지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좀 차단을 했으면 그러네요.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엄정하게 감찰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 많은 경찰분들 고생하시는 거 시민들이 몰라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 라면서 공감을 지금 표시하고 그러네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경찰관 한 명을 우리가 비난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좀 상세한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저 피의자는 법의 강력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원해야 될 것은 앞서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셨지만요. 이 지금 피해를 당하신 여성분, 그
피해자 따님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중한 상태입니다. 위중한 상태인데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 성폭행 혐의에 휩싸여서 세간을 놀라게 했던 김건모 씨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약 2년 전이었습니다. 김건모 씨가 2016년에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해당 여성은 당시 김건모 씨가 본인을 성폭행할 때 입었던 캐릭터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괴로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이후 수사가 이루어진 지 1년 11개월 만이었던 어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요.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성범죄 사건임을 고려해서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모 씨의 변호인 측은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3개월, 근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검찰은 무혐의 결론 냈는데 그 이유,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사가 확보한 불기소 결정서 내용을 보면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 이유를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강간죄가 성립을 하려고 하면 이 피해자가 한 거를 곤란할 정도의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어떤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성범죄라는 게 사실은 증인이라든가 영상 자료 같은 게 증거로 남아있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 상황을 놓고 진술한 내용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김건모 씨의 진술은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 김건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로는 주점에서 만난 종업원의 경우에는 취미나 운동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하는 부분이 비슷하다고 하면 연락처를 줄 때가 있대요.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의 연락처도 받아서 저장을 해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이 김건모 씨 전화기에 고소인의 연락처가 저장이 되지 않았고 고소인을 김건모 씨가 모르고 문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김건모 씨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국민 가수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이 국민적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김건모 씨가. 그런 김건모 씨가 성폭행 혐의에 휘말리자 세간의 충격은 정말 더할 수 없었죠. 그랬던 김건모 씨가 지난해 피의자 신분으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번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막음 시도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기한 사실도 없으신 거예요? 아직도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겁니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또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강남경찰서가 검찰로 사건을 이제 송치했다는 얘기는 검찰은 성폭행 혐의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일각에서 강남경찰서에서 여론을 의식해서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강남경찰서 측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월에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요, 김건모 씨가. 그 당시에 뭐 일관되게 김건모 씨는 혐의를 부인을 했었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뭐 검찰에서 보안 수사 지시가 2차례 있었던 건 맞지만 우리들이 할 만큼 수사를 해서 우리가 보기엔 쉽게 말해서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허주연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이 고소인이 경찰 단계에서 했던 진술 그리고 또 검찰 단계에서 했던 진술 사이에 모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로 불기소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낸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경찰과 검찰이 뭐 수사를 잘못했다거나 다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냈기 때문에 즉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재판까지도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무혐의 결론,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허주현 변호사님, 그럼 고소인의 입장은 뭘까요? 고소인 측은 일단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 의혹 제기 주체였던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어제 고소인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고소인이 조사를 확실히 한 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본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가세현과 고소인 측은 항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강용석 변호사, 가세현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는요.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좀 분석을 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일단 고소인을 다독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항고에서 다시 이길 것이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항고를 한다는 건 그러면 허주현 변호사님, 이게 재판을 가서 항소라는 표현을 쓰지만 항고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고등검찰로 간다는 거예요. 이 항고라는 의미가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항소를 한다고 하지만 검찰의 처분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는 항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항고라고 표현하는군요. 그런데 이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고소인 측이 항고 의사를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밝힌 것만큼 하재근 평론가님, 이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김건모 씨가 무슨 누명을 벗었다, 혐의를 벗었다고 또 결론 내리기에도 아직은 섣부른 단계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검찰은 일단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고소인 측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고를 한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검찰이 그러면 항고를 만약에 한다면 그걸 받아서 어떻게 또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1차적으로 검찰의 판단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리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소를 하면 그 책임이 오히려 재판부로 넘어가는 건데 근데 불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예 재판조차 안 넘긴다는 거니까 만약에 여성의 피해가 사실이라고 했을 때 검찰한테 굉장한 부담이 가중되는 건데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선 상당히 김건모 씨가 좀 억울하다고 본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은 추정할 수는 있는데 결론은 안 났고 근데 만약에 김건모 씨가 그럼 억울하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 김건모 씨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작년에 김건모 씨 소속사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100억 정도가 된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안 됐던 건데 이번에 과연 김건모 씨가 어떻게 할런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가 연예인들이 이런 대응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가 그 개인 방송하는 데서 오히려 더 앙심을 품고 진흙탕 폭로로 이판사판 나올까 봐 차라리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런 것도 있는데 김건모 씨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 불기소를 했는데 항고한다고 다시 기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소하지 못할 만큼 증거 부족했는데 기소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지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물론 제가 항고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앞서 김건모 씨 측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그 근 2년 사이에 김건모 씨는 어떻게 지냈을까도 또 궁금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시간을 좀 돌이켜보면 2019년 10월까지만 해도 김건모 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었죠. 당시 깜짝 결혼 발표를 했었고 피아니스트 겸 교수로 활동 중이던 장모 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고요. 또 그 결혼하기로 한 그 배우자가 될 여성분의 가족들이 또 김건모 씨의 열혈한 팬이었다. 예술가를 좋아했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불과 한 2달여 후에 이런 성폭행 관련 의혹과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김건모 씨가 수사를 받거나 이런 소식은 간간히 전해졌지만 대외적으로 콘서트를 한다던가 방송에 출연하는 일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이 있을지는 조금 불투명하지 않나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여론의 추이도 당분간은 민감하게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이 결론 날지 뉴스파이트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부수라는 건 꼭 스포츠 세계에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두 가지 대형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철회하겠다. 또 하나는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1인당 20만 원 정도가 되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를 두고 이 정부에서는 재원 마련에 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었고 네. 민주당에서는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당정 간의 갈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어허. 이에 이재명 후보가 네. 지원 방식과 대상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면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인 겁니다. 사실상 걷어들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이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안을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 때문에 그 선별적인 또는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의 좀 일부라도 신속하게 도전받을 수 있기를 제가 요청드린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행동, 특히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재명은 한다. 이걸 내걸 정도로 전현 평론가니 뭔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왜 이걸 접었을까요? 크게 4가지 이유 정도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론의 흐름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자 이렇게 됐으면 아마 민주당도 어떻게든지 밀어붙이려고 했을 텐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여론이 더 높은 추이가 계속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나오네요, 여론조사 같은 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로 다 주면 좋죠. 근데 재원 마련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계속 논쟁이 일었죠. 만약 1인당 20만 원이라면 8조가 넘는 돈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 뭐 초과 세수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시기상으로 이것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또 논쟁이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차라리 빨리 이 안은 접고 민생 이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또 두텁게 지원하자 빨리 하자고 했거든요. 이슈 전환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네. 네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 합니다 뭐라는 캐치플레이를 보면 추진력 빠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잘못하면 너무 고집이 센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전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은 네.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비난할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허허. 이렇듯 전국민 재난지원금 거둬들인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과 그리고 국민의힘 측의 반응은 어떨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갑자기 입장 선회를 했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부담을 좀 덜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당과 여야 후보님께서 어떤 제안을 비전을 또 제시하시게 될 겁니다. 예.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예.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 운영을 거의 보름 동안 마비시킨 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반응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철회한 데는 청와대를 고려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19일 날 일요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그 생방송 그
그 진행을 이제 21일 날, 하거든요. 21일 날 21일이죠. 말씀이죠. 네.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근 이재명 후보하고 홍남기 부총리 굉장히 대립각을 두고 싸웠고 심지어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뺏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할 그렇죠. 정도였는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날 안 물어볼까요?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저는 고려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이 전국민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아니 세금을 가지고 본인 선거 치르는 것이냐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그걸 철회를 하니 그동안에 생겼던 혼란을 사과하라고 하는 걸 어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연한 비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지급 주장을 철회하는 것을 놓고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이미지 변신을 꾀하려는 전략이다. 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지금. 예, 선거 국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이미지 전략이나 프레임 짜기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번 선택으로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사람한테서 동일한 키워드가 등장했는데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면모를 보면서 유연하고 실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네. 최지은 또 선대위 대변인이 네. 실용주의자시고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동시에 실용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안정적인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 전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 한마디로 이런 극찬까지 나오니 신의 한 수로 합니다, 이걸. 그런데 앞서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가 두 가지 승부수를 던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한 가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승부수는 뭘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윤석열 후보께서 조건을 붙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이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쌍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고발사주랑 같이 가자. 뭐 무슨 부산저축은행 뭐 하는데 과도하게 조건을 갖다 들이대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 그거는 특검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특검 받겠다, 무조건 받겠다 하는 것에 윤석열 후보가 환영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발끈하고 있네요. 오히려 이걸 근거로 해서 이 특검 뭐 무조건 받겠다는 거에서 본인이 소위 말하는 대장동 게이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처음엔 그랬죠.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 그러니까 조건 붙이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합시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 소위 대장동 사건 플러스 2011년에 13년까지 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것까지 같이 특검을 하자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입장,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소위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이재명도 관련 있고 윤석열도 관련 있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건 붙이지 말고 특검 하자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왜 조건을 붙이냐. 이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것도 다 합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발끈한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또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 후보 선대위 시즌 1에서는 너무 규모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 전원이 이게 160명이 넘거든요. 맞아요. 다 참여하는 메머드급 선대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덩치가 크면 움직임이 느릴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선대위 개혁을 주장하면서 이제 위원장직을 반납했던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황운하 의원도 지적을 했던 문제였는데 이 후보도 여기에 이제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즌 2에서는요. 네. 비교적 소규모의 별동대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야, 이름만 들어도 막 움직일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발맞췄던 이제
그 핵심 자문 그룹과 또 원내 인사들의 그 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후보가요 가장 이제 강점이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추진력 있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아하. 성남시장이랑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실무진이랑 직접 연락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현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르면 내주 초에 별동대의 윤곽이 나오면서 이제 구성원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스타일의 장점이 좀 10분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네. 해봅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뭔가 내부 전열을 가다듬었어요. 그동안 뭔가 이 국민적 관심을 못 받던 두 가지를 다 철회하고 그리고 특검도 던지면서 승부수 던지고 선대위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전열 정비하고 그러면서 포문은 또 상대방을 향해서 저격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SNS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정치 이전의 법치가 먼저다라면서 윤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허. 이 후보가 언급한 선거법 위반 건은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목포를 찾았을 때 한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거든요. 이때 메뉴가 지역 특산물인 민어회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 윤 후보의 식사비를 다른 사람이 계산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것에 대해서 거론한 겁니다. 지금 저 때가 당시에 민어회 저녁 식사 자리였나 봐요. 그런데 지금 식사비를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계산했다. 지금 이렇게 의혹 제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 지난 10일 목포를 방문했을 당시 그리고 지금 손에 든 게 언뜻 봐도 맥주가 들어있는 잔 같긴 해요. 관련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 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광래 전 시의원이 결제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1원 한 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후보 측은 저녁 장소나 메뉴도 그분들이 준비했고 윤 후보는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며 술자리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영상을 보면 윤 후보는 참석자들과 필승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했고 폭탄주를 마셨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추가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 또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했어요. 마스크 안 쓴 것부터 그런데 그보다 더 지금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게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요. 식사비 30만 원 정도 다른 사람 결제했다. 그리고 폭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가졌다. 등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영상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선대위 측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저 영상을 앞서 보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도 입장을 내놨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 도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한번 확인도 없이 상대방 후보가 선거법 위반했다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즉각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지금 보세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저 부분에서 어떤 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식사비를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무슨 현금이나 지갑에서 카드로 꺼내서 본인 먹은 걸 결제했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얘기일까요? 이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기사상으로도 언급이 잘 안 됐더라고요. 네. 저도 이 정확한 사실관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사실관계 확인하고 매도하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일단 밝히고 확인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 말에 일단은 반박은 했지만 저 말이 궁금하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 공격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관계가 뭔지를 안 밝혀줬잖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에서. 그래서 더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저희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어딘가를 찾았잖아요. 그것도 아내와 함께요.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서울 구로구의 고척돔이었죠. 네.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커플룩을 입고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허. 밝게 손을 흔들면서 나타난 두 어머나, 사람. 아이고. 야구장 앞에 몰려든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또 함께 사진도 찍는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팔짱도 끼네요. 네네. 네, 거듭된 사진 촬영 요청에도 웃으면서 손 하트까지 만들어 보이는 김혜경 씨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얼마나 손 끼고 팔짱 꼈는지 저 출입구 똥 갈 때는 분리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요. 두 사람은 이동할 때도 저렇게 손을 꼭 잡고 다니면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야구를 관람한 이재명 후보 부부. 나중에는 이렇게 이 후보가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셀카를 찍어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다정다감한 있습니다.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관중들한테요. 사실 김혜경 씨가 낙상사고 당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도 걱정하셨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지금 다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김혜경 씨가 당시에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은 분들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 크게 회복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네. 대선 레이스, 선거 레이스라는 게 진짜 사람을 탈진시키는 거거든요. 아하. 이게 장기 레이스니까 네. 체력 관리를 후보 본인뿐만이 아니라 네. 배우자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 두 분이 저렇게 완전히 커플룩으로 딱 맞춰 입었는데 네. 뭔가 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렇게 손 붙잡고 다니면서 기자들이 네. 뭐 소감 같은 걸 물어봤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네. 우리는 맨날 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소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작살스러워. 네, 어쨌든 평소에도 이게 연출된 행동이 아니다. 평소에도 다정다감하다 우리 부부지간에는 그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낙상 사고 당할 때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였잖아요.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요? 예, 당시 지난 9일 새벽에는 의식소실이 돼서 안구 위쪽에 열상을 입었고요.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열상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찢어진 상처를 그렇죠.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뭐 깜짝 놀란 게 와 우리나라 카메라 너무 좋다. 왜요? 그런데 지금 위쪽에 수술한 자국까지 카메라가 다 포착해서 지금 대박.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캠프 측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네. 아마 외부 활동에는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알리기 때문에 아마 또 앞으로 이 선거 일정에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네.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 이 후보의 아내로서의 그 건강도 물론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영역도 있지만 대선 후보의 아내랑 위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처럼 언론들이 이른바 요즘 줌이라 그러죠. 땡겨서 카메라로 땡겨서 이 김혜경 씨의 이 왼쪽 눈 부위가 어떨까 상황이 어떨까 그런 사진이 포착되게 보세요. 저런 저 언론이 참 대단합니다. 저렇게까지 포착했는데 글쎄요 이게 언뜻 보면 백성문 변호사님 약간 투명 반창고 같기도 해요. 근데 왼쪽에 지금 꿰맨 이제 실밥을 엊그제 뜯었다 풀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조금은 자국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뭐 그 열상이 발생을 해서 간단한 수술을 했고 그 이후에 좀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뭐 저 위에 꿰맨 자국이 보이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씨하고 저렇게 커플룩을 입고 저렇게 다정한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것 물론 이제 두 분이 사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 일단 이 낙상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은 루머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라는 취지의 뭐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고 해서 강력하게 네티즌들도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루머 중에 두 분 사이가 안 좋고 제3의 뭐 불륜 관계에 있었다 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여성이 많은 네티즌들을 또 고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둘이 너무 자주 같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소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 저렇게 다정함을 일부러 더 과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기에도 다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복장, 옷 보면 일단 눈길 가잖아요. 이른바 커플룩으로 입고 왔는데 저 점퍼가 바로 어제 한국 시리즈 4차전 이 KT 위즈 구단의 구단 점퍼였어요. 모자랑 쓰고 왔는데 과연 어느 팀을 응원했을까요?
이조차도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어요. 현장 상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성남시장을 할 때 KT 위즈 창단을 지지하고 또 지원했습니다. 이 KT 위즈가 경기도 영도 구단이기 때문에 제가 KT 위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직후에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에 그 수원으로 응원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 직관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KT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경기가 되면 좋겠고요. 제 개인 소망이라면 그냥 오늘 경기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알아서 하시겠지요. 하재근 평론가님, 아내 김혜경 씨가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해요. 아우 표 떨어져. 두산 팬들 표 떨어져. 두산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좀 특이한 말을 했는데 보통 정치인들이 선거 국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표 떨어질까 봐 본인의 선호 같은 걸 잘 안 밝히거든요. 네. 혹시 그 다른 취향을 가진 분들이 실망할까 봐. 네. 근데 이렇게 그 치열한 야구 경기에서 네. 대놓고 한쪽 팀을 응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강심장이에요. 네, 부인이 네. 걱정할 만도 한데 네. 이재명 후보가 부인의 걱정을 듣고 한마디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네. 이재명 후보의 성격이 진짜 네. 이런 데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조금 네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생 활동하면서 부울경 방문했을 때 1984 최동원이라는 또 영화를 그랬죠. 최동원 선수의 엄마가 네. 봤는데 최동원 선수 하면 또 롯데 자이언츠의 무쇠팔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 야구 관련하고 방송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 최동원 선수 관련한 영화 봤던 것도 꼭 말해달라 이렇게 항의하던 분들도 유권자들 분 중에 있었다는 그러네요. 말씀드립니다. 네. 이 한 나흘 전에 이 이재명 후보가 어제 고척 스카이돔을 찾기 한 나흘 전에는 윤석열 후보도 이 고척 스카이돔을 찾았잖아요. 그때는 사뭇 다른 느낌의 답변을 해놨어요. 그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또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이제 혜태 기아. 저는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은 의자 밑에다가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사실 굳이 얘기하면 허주현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는 애초에 두산이 이제 이 대전 연고지였잖아요. 오비 시절에. 두산 팬이지만 두산 응원한다고 안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뭔가 드러나는 것 같은 지점인데 저는 이 야구 응원 스타일을 이재명 후보는 일관성, 또 윤석열 후보는 포용 이런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그냥 이제 야구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응원팀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우리 팀이 중요하다. KT 승리를 기원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 후보가 이제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당시에 KT 위즈를 창단하던 거를 지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팀이라고 표현을 하는 애정이 거예요.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KT 위즈 점퍼도 착용을 하고 간 거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질문에 발령 근무지의 홈팀을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전에서 근무할 때는 한화를 응원하고 대구에서 근무할 때는 삼성을 응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포용하는 어떤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를 입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두 사람의 야구 응원 스타일이 앞으로의 어떤 대선 행보에 어떻게 표현이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그러네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낙상 사고 9일 만에 다시 공개 석상에 나타나는 행보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관심은 그렇다면 왜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는 언제쯤 나타날까? 왜 아직도 안 나타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구하고 현재 언론들은 파파라치 하듯이 하고 있는데 왜 김건희 씨는 한 번도 등장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고요.
김건희 씨 그 온갖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돌고는 있는데 윤 후보 측에서도 뭐 사실관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김건희 씨가 대선 캠페인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뭐 맡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윤 예. 후보 측에서.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곧 활동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뭐 지금 허은하 의원도 그랬지만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곧 활동할 거다 뭐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활동에 나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인지 단언하기 힘든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가 일단 이제 대선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받고 나올 때 뭔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좀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건 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고 또 관련한 소위 선수라는 사람들 이제 공판 준비 기일도 시작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뭐 공소장이나 이런 내용에서 김건희 씨와 뭐 공모 관계라거나 이런 부분들 전혀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도 계속 지금 공세를 가하고 있고 네. 또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학 교원 임용 위해서 허위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털고 나와야지 이걸 안고 나오면 나오는 게 오히려 김건희 씨의 등장 자체가 윤석열 후보에게 손해가 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들 본인의 이 활동도 중요합니다만 이른바 배우자 정치란 말이 나올 정도로 후보 부인분들의 이 배우자분들의 활동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첫 공개 행보에 나선 배우자도 있었는데요. 바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배우자인 정우영 씨 얘기입니다. 정우영 씨는 오늘 오전에 경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네. 아동학대와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다른 이 이른바 언론 표현으로는 군소 후보들도 이제 배우자 정치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선대위 구성이 여전히 제일 큰 이 이슈일 것 같은데 뭔가 막판에 진통의 느낌이 있었는데 좀 결론이 났을까 모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윤석열 후보는 다음 주 출범할 당 선대위에 김한길 전 대표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합류시키겠다 이런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합류할지 여부를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 후보 측에서는 이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협의는 해야겠지만 필요할 때는 후보가 결단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김종인 전 위원장, 김병준 교수,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이른바 삼김 뭔가 체제가 되는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본인이 원톱이 되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오늘 동아일보 보도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체적으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와 함께하는 것을 수락한 것처럼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또 그렇지 않은 기사들도 있는 있더라고요. 상황이라 네.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측 얘기로는 저도 좀 전해 들은 바로는 일단 썩 내키진 않았는데 윤 후보가 하자면 하긴 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반된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뭐 굳이 저 두 분들을 다 데리고 해야 되냐. 너무 이게 소위 선대위가 너무 커봐야 비효율적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썩 유쾌해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치권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주말이 고비다. 주말을 통해 물밑 접촉할 거다. 그렇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애초에 이번 주에 선대위 인선이 꾸려질 거라 했는데 다음 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내일 모레 주말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명망 있는 사람, 뭐 다선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뭐 선대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고 했지만
민주당이 지금 선대위를 요란하게 막 사람만 잔뜩 늘려가지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부적인 불만도 나오고 그걸 어떻게 뭐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그 반면교사로 삼을 것 같으면은 이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됐다는 게 우리가.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어떻게 지금?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상임 선대위원장이 뭐 때문에 필요한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 행간의 의미는 다른 자리가 뭐가 필요해서 나만 있으면 되지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전혜연 평론가 이 세 사람 이름만으로 다 개성 이미지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개성이 있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네. 다만 지금 일각에서 삼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 입장으로서 참 곤혹스러운 프레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드라마 삼김시대 몇공화국 이런 거 왜 흑백 TV 뉴스라던가 라디오 네. 방송 예전에 성우분들이 재현하던 거 떠오르시죠? 그런데 물론 우리 정치사에서 삼김이라는 거목들이 많은 것을 이루긴 했지만 또 젊은 세대가 듣기에는 옛날에 정치했던 분들이 다 선대위 들어와서 중요한 자리 맡고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라든가 젊은 정치인들은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를 다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삼김체제란 표현이 등장하니까 화들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김체제라는 것은 이른바 그 삼두체제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용인합니까? 그건 좀 언론에서 이렇게 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이틀상으로 보더라도 그 지금 이제 논의되는 자리가 김한길 전 대표는 뭐 국민통합 쪽이고 그다음에 뭐 김병준 그 전 비대위원장은 뭐 그 상임 선대위원장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래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논의된 타이틀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 아닙니까? 동급은 아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제 삼김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야, 지금 얘기 들어보면 백성문 변호사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심기 경호를 좀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항상 그렇게 원톱으로 하셨어요, 지금까지.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이 삼김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두체제 같잖아요. 네. 세 명이 동급 같잖아. 네. 그러면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 하죠. 또 개인적으로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영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하나 밑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삼김 얘기를 자꾸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좀 올드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이게 삼김 체제 이런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완곡해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대위 구성 인선이 좀 난항이 계속되니까 지금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주말을 좀 뭔가 기점으로 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의 집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배나라 감나라 하는 분위기가 여당 쪽에서 나왔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 떡 세 덩이를 다 먹겠다 이런 생각이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체하죠. 이렇게 한꺼번에 떡을 세 덩이를 다 드시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원톱이면 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삼김 선대위다. 그럼 이제 제가 볼 땐 뻔해요. 그 자중질환 벌어질 거고 윤석열 리더십은 더 흔들릴 거고. 좀 의외긴 해요. 왜 남의 집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시시콜콜하게 훈수를 뒀을까요? 박용진 의원이요. 박용진 의원이 좀 짓궂네요. 네. 국민의힘이 되도록이면 잘 안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은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위력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 힘들 때 그때 이제 구원투수로 그 당시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문재인 그렇죠. 그 당시 대표가 삼고초에서 모셔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뭐 이해찬 의원도 날리고 막 네. 친문과 싸우고 운동권 내보낸다 하면서 결국 그 선거도 승리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당시 대표 비서실장이 박용진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좀 소위 말해 선거를 잘하는 사람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전 여기 3명이 되면 좀 힘들 것 같은데라는 게 내심 3명이 같이 해서 좀 흔들리길 바라는 박용진 의원의 약간 짓궂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전현 평론가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가 되면 사실 대선 후보 본인이 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오히려 들러리 좀 심하게 말하면 허수아비 후보가 될 우려도 있다는 뭐 언론들의 뭐 해석도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봤더니 많은 분들이 다 그걸 보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잘 안 본다 이런 좀 우려를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 신인이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정치권에서 킹메이커다.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차르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비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야권이라든가 여권 일각에서는 마치 상황 정치를 하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후보가 이렇게 조종을 다는 것처럼 그런 공격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이 이른바 반문 텐트론이라고 해서 다 과거에 이른바 민주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이라도 뭐 경륜 지혜 우리가 힘을 모은 데 있으면 다 합하자 이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언론 보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데요? 어중이 떠주기보다 초선이 낫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무나 다 중요하냐. 그리고 뭐 사람 데려온다고 국민 통합되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을 센데요. 보니까 네. 이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과연 주말 내에 타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선대위 뭐 인선 뭐 주말 좀 봐야겠지만 특히 원팀을 꾸리고 싶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좀 힘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영상 보시고 이어갈 텐데 사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는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이 예비 후보, 즉 경선 때 맞붙었던 후보들이 저렇게 오늘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어. 보세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부터 해가지고 쭉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은 빠져 있어요. 어쨌든 지금 두 사람 빠져 있네, 두 사람. 네, 그런데 원 팀에 조금 저 지지 선언으로 조금 더 다가서긴 한 겁니까? 허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두 사람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으니 좀 한 발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신 것처럼 원희룡 전 제주지사, 최재형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같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에 참여했던 이 7명이 오늘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최 전 원장과 안상수 전 시장,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 대신 홍 의원을 도왔던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지 선언을 한 것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들이 어제 이제 장기표 당협위원장 주재로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정권 교체라는 어떤 대의에 합의를 하면서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하고요. 윤 후보는 권성동 사무총장과 같이 장 위원장을 만나서 감사 표시를 또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쯤 되면 이들이 이제 윤 후보와 정식 만남을 갖고 선대위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저 공개 지지 선언이 힘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뭔가 2% 부족할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도 있고. 2%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중량급 인사들 다 중요한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같은 당내에서 경선 그 경쟁을 펼쳤던 그 경쟁자들한테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야 당이 하나로 합쳐지는 건데. 근데 지금 가장 큰 경쟁자 중에 하나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지지 선언에 불참했고. 그래서 적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불참했고. 그래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불참이 단순한 착오인가 뭐 연락이 안 갔나 그게 아니라 장기표 전 김해열 당협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홍준표 유승민 측에도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 안 받아요. 아마 실망감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뭔가 앙금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보수당이 오늘날 보수당의 겨울이 오기 시작한 그 출발점이 97년인데 그때 이인재 후보가 경선 끝난 이후에 딴살림을 차리면서 그때부터 보수당의 겨울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게 악몽인데 이번에 과연 경선 주자들이 다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향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김유진 아나운서
홍준표 의원 부재중 전화 온 거 보고 콜백 안 했답니까? 전화 안 했대요? 안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전화를 다시 걸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선대위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한 번 선을 긋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 비난해서는 안 된다. 선대위 참여 강요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 행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은 대선판을 떠나서 새로운 청년 정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야, 늘 선을 긋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은 선만 해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어떤 인물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홍준표 저 의원은 절대 안 나오겠다.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는 네.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표시한 것 같은데 2007년 대선 얘기를 했어요. 2007년 대선 기억하시면 그때 이제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경선에 붙었을 때 치열했죠. 아슬아슬하게 이명박 후보가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에 대해서 경쟁도 하면서 좀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굉장히 각종 의혹을 다 끄집어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명박 그 당시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의원의 얘기로는 그때 박근혜 후보는 아무 선대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돕지 않았다고 MB계들끼리 알아서 한 거다. 그때도 그랬는데 왜 나한테도 그래?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근데 제가 알기로 저때 선대위에 박근혜 후보가 선대위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때 세종시 문제 자기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유세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홍준표 후보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 소위 지금 국민의힘의 원팀 그 정신과 관련해서 사실 그냥 백의종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에 약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강한 멘트들 많이 날리잖아요. 대한민국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취지부터 네. 그런 정도를 하지 않아주길 원하는 것이 지금 어찌 보면 당 지도부와 윤 후보 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홍준표 후보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이준석 대표도 백방으로 뛰고 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소위 1일 1공격. 그 윤 후보도 홍 의원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변화하시기 좀 앙금을 좀 털어내는 시간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네. 분명히 백의종군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또 저희 이준석 대표하고는 미팅을 한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서로 대화를 나눴을 때 네. 저희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만나셨나요? 언제 어떻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직접 그래요? 만나셨다고 합니다. 찾아가셨대요, 대구로. 근데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사실 주변 분들이 전하는 홍준표 후보 언젠가는 이렇게 또 돌아오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섞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SNS상에서 보이는 홍준표 이 의원의 이 얘기나 입장은 전 극과 극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제 백의종군이라는 말도 어떻게 들으면 어쨌건 도와주겠어요라는 말인 것 같지만 백의종군. 나 선대위 안 들어간다니까 이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고 또 그 이후에 SNS에 올린 거 이제 그만 말씀해 주셨지만 선대위 참여 강요는 횡포다. 이걸 이제 좋은 뜻이 아니라 나한테 강요하고 있다. 나 힘들다. 이런 또 불편한 그러네요. 의사를 낸 거고요. 제가 재미있는 기사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의 꿈에 어떤 청년이 그럼 이준석 대표가 집에 올 때 뭐 좀 사왔냐요? 했더니 네. 빵 사가지고 왔다. 진솔한 청년이다. 그래서 야. 이준석 대표에게 또 상당히 호감을 드러내는 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진짜 홍준표 후보한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대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한테 이렇게 관심 보이기는 또 처음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청년 플랫폼이라는 SNS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런 질문까지 나왔다면서요? 야, 요즘에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답을 잘 달아줘요. 그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에 이제 청문 홍답 코너가 있습니다. 청년이 묻고 홍이 답한다. 그래서 거기 요즘에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은 양아치 대선이다. 윤석열 방송이 좀 불편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건 그냥 거기 나오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대한민국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한 청년으로 추정되는 분이 경선지구 이거 너무 쪼잔한 거 아니냐. 원래 그렇게 쪼잔했느냐. 아이고. 굉장히 돌직구 그러네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답변은 네거티브와 팩트 지적도 구분 못하는 지적으로 어떻게 맹목적 인생을 사십니까? 그럼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가 팩트 지적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 불행해진다는 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팩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네요. 뭔가 해석을 해보면요.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이 대선이 넉 달 조금 못 남았습니다만 굳이 두 후보가 좋아하는 야구로 쳐보면 사실 1회에 들어간 것도 아니 지금 거의 운동장에서 몸 푸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RN서치가 MBN과 매일경제 의뢰로 대선 주자 다자 대결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윤 후보의 지지율이 47.4%, 이 후보는 33.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14.4%포인트 정도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다른 조사에선 결과가 좀 달랐습니다. 아, 또 있어요? 네. 네, 4개 여론조사 기관 합동으로 전국 지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4자 가상 대결에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6%,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5%로 나타난 건데요. 윤 후보는 전주보다 하락하고 이 후보는 상승하면서 양자 간의 격차가 지난주에 7%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급속도로 좁혀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는 사실은 이 카메라를 찍었을 때 찰칵 요 고정된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흐름입니다. 여론조사는 흐름이 중요한데 일단 여론조사 추이, 그래서 추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방법과 참가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조사 기관의 조사보다는 전체적인 조사 결과의 흐름, 그리고 몇 주 간격의 추세를 살피는 것이 판세 전망에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도 있죠,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2%, 이재명 후보가 31%의 지지율을 나타냈는데요. 윤 후보가 1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한국갤럽 조사와 비교해보면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 달 만에 윤석열 후보는 1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가 지지율이 하락이 되면서 순위가 역전이 된 겁니다.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석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예단 못 하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대로 결론이 난다고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질지 또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도 아주 높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저 지지율에 취해서 혹여라도 또 뭔가 잘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국민들의 마음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그거는 양당 모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현 평론가님 후보들이 앞으로도 몸조심, 입조심, 행동조심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제 그만 나오셨잖아요.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최근 정치권이 쓰며 보면은 그냥 지지층 마음 후련하게 해주려고 거친 용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런 점 우려해서 정말 국민들이 배우고 싶은 정치의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소위 그런 말을 합니다. 민심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석 달 반 흐르는 강물의 민심을 잡으려면 각 후보들 정말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할 듯합니다.